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우편 및 금융상식 최신 기출 문제. 최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기존에 기출 나왔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공부해야 될 것은 2014년도 2월 15일 날 시행되었던 우리 4회차 시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국내 우편의 특수 취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여러분들 특수 취급 제도 하면 등기 취급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등기를 전제로 한 것을 우리 특수 취급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내용 증명 나오고요. 두 번째 물품 등기, 세 번째 특별 송달, 네 번째 통화 등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품 등기, 통화 등기하면 여러분들 보험 취급한 통상 우편물이 되겠고요. 그다음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을 이용해서 어떤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 송달하면 여러분들 민사 소송 그리고 민사 소송과 관련된 서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1번 보시면 내용 증명의 내용 문서는 한글이나 한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과 등본 모두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 기출이 한 번 더 된 문제입니다. 자, 내용 증명 내용 문서는 출제 당시에는 여러분들 한글 한자가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한글 한자 영문자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출제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지만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영문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문자도 원칙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한글 한자 영문 요게 원칙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본과 등본 모두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렇죠. 종이 아껴야 되겠죠. 그래서 단면으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양면으로도 작성할 수 있고, 다만 양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내용 증명 요금과 관련해서 요거는 두 매로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출제 당시에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보시면 물품 등기 접수 시 물품 가액은 접수 담당자가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물품 등기라는 것은 주관적 가치가 있으면 물품 등기 취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낡은 우리 예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첫사랑과 주고받았던 옛 편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객관적 가치를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물품 가액을 접수 담당자가 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품 등기를 우리 접수할 때 물품 가액은 누가 정한다? 발송인이 정한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우리 국내 우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험 취급했을 때 그 발송인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 사기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물품 가액을 높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취급 수수료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단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가액은 객관적 가치를 적는 게 아니라 물품을 보내는 발송인이 정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요게 여러분들 우리 국제우편과 관련해서 국제우편의 보험 취급 시는 내용물의 객관적 가치를 기재해야 되고요. 만약에 객관적 가치를 기재하지 않으면 사기 보험으로서 여러분들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하고 구분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어쨌든 물품 등기라는 것은 국내 우편, 특히 통상 우편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것은 발송인이 정한다. 3번 보시면 특별 송달이란 딱 기억할 것, 민사소송 그리고 민사소송과 관련된 서류니까 이것은 통상 우편물이고요.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등기 취급을 전제로라는 말은 맞는데, 우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다.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계약 등기 제도죠. 그래서 특별 송달에 대한 개념은 아닙니다. 다음 4번 보시면 통화 등기란 국내외 통화를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제도. 그렇죠. 통화를 직접 배달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통화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 통화에 한정되고, 국외 통화, 우리 달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 당시에 맞는 지문은 1번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은 영문자도 함께 한글이나 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국내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 우편 요금하면 별납, 후납, 그 다음에 요금 수취인 부담, 그리고 감액 그런 것들 함께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요. 1번 보시면 우편 요금을 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은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에 한한다. 그래서 별납에 여러분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같은 종류의 같은 어떤 성질의 그러한 어떤 우편물이 다량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10통 이상이라는 것은 맞지만 통상 우편물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우편물뿐만 아니라 소포 우편물도 함께 우리 10통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2번, 자,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 기간은 이용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우편물 한번 보시면 요금 수취인 부담이라는 우편물 가끔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 받아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유효 기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요금 수취인 우편물의 발송 유효 기간은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2년입니다. 자, 1년도 기출됐고요. 3년도 기출됐습니다. 자, 우리는 2년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3번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우편물은 발송 우체국장이 혼합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는 혼합 우편물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자체 같은 국가 기관이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혼합 조건과 관련해서 우리 발송 우체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우편 간섭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 징수한 우편 요금의 반환 청구 기간. 자, 그래서 우리 그 반환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 60, 30, 30 당일이라고 이렇게 외웠던 게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3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은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보시면 국내 통상 당일 특급 우편물이 접수한 다음 날 14시에 지연 배달되었을 경우 지연 배달에 대한 배상 금액의 종류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배달 기한이 어때요? 등기 취급을 하나 등기 취급을 하지 않나?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였죠. 자, 우리 지연 배상과 관련해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째분부터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연 배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당일 특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때 만약에 우리 당일 특급 우편물을 발송했다라고 한다면 당일 특급은 언제까지 도착하는 게 원칙이다? 자, 당일 20시죠. 20시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된다. 자, 다만 여러분들 지연 배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 20시간 넘었다고 우리 지연 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요 24시입니다. 24시. 그러니까 24시를 넘어서 만약에 당일 특급 우편물이 배달되었다라고 한다면 지연 배상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자, 여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당일날 24시가 지나서 그리고 다음 날 20시 이내에 도착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 뭐를 한다? 우리 당일 특급 우편물 했으니까 자, 빨리 보내라고 빨리 보내달라고 특급 우편물 우리 취급을 했는데 늦게 보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약정된 시간보다도 늦게 지연 도착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일 특급 수수료를 여러분들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당일날 24시 그러니까 다음날 0시죠. 다음날 0시부터 다음날 20시까지 도착한 것에 대해서는 당일 특급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자, 우리 다음날 20시 이후에 도착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편 요금하고 당일 특급 수수료 자, 요거까지 같이 배상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접수한 다음 날 14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접수한 날인데 다음 날 14시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14시에 도착했다. 그러면 뭐를 우리 지연 배상액으로 한다? 당일 특급 수수료를 즉 국내 특급 수수료를 배상액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국내 특급 수수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날이 아니라 이틀 뒤 14시라 그러면 그때는 2번이 아니라 4번이 돼야 되겠죠. 우편 요금 및 국내 특급 수수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달 기한하고 국내 우편과 관련해서 그 손해배상 그 조건하고는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뭐를 전제한다? 국내 우편에서의 어떤 지연배상이든 아니면 물건이 손상, 파손될 때 그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손실, 분실이나 손실 이렇게 됐을 때는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10만 원, 다음에 소포편물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요.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지연에 대해서 우편 요금 아니면 등기 특급 수수료 같은 이런 것들을 지연 배상액으로 한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표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계속 우리 뭐 빠진 적도 없고 계속 나오던 거니까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보시면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도 자주 나오죠. 이게 바로 우편물 배달과 관련해서는 일반 원칙이 있고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 당연하겠고, 그리고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한다. 그럼 2명한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배달을 해주면 우체국으로서는 소임을 다한 게 되겠죠. 그래서 1인에게 배달한다. 일반 원칙으로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 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 배달 중에 수령인이 서명도로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등기우편물 받았을 때 우리 거기 받았다고 잘 받았다고 서명 날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지문이고, 3번 요즘 보면 뭐 1인 가족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무인 우편물 보관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 우편물 보관함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등기 취급을 하려면 지금 등기 취급한 우편물 같은 경우는 수령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무인 우편물 보관함은 보관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 등기 우편물을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그 보험 등기 우편물은 자 우리 뭐가 있었어요? 국내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유가증권 등기나 통화 등기, 물품 등기, 그 외에 이제 소포 우편물로서 안심 소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험 취급 우편물은 뭐를 전제로 한다?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고요. 수령인이 그것을 수령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보험 등기 우편물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다음 4번 우편 4.3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3 사용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것 안 됩니다. 자, 우리 2019년도 시험에 좀 추론 큰데 시험을 갖다가 바탕으로 여러분들 추론을 하자면 뭐 계약을 해지한다, 해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30일 이상 여러분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4.3에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편 간서 쪽에서는 계속 계약을 유지하면서 그 어떤 그 수수료를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사유와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이나 되도록 4.3에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을 때는 하나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게 조문 내용인데 그 외에 여러분들 뭡니까? 특히 우편 4.3과 관련되는 해지 사유는요. 여기 보시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거 하나랑, 그리고 또 뭐였죠? 3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이나 30통 월 30통 이상 30통 이상이 배달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어떤 선량 풍속이나 어떤 사유 질서에 반하는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2가지는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가 30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을 때, 다음 2번째가 3개월 이상 연속해서 30통 미만의 우편물이 만약에 우편 4.3에 배달되었을 때는 우편 간서 입장에서는 그 우편 4.3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옳지 않은 것 됐으니까 3번이 잘못됐고요. 다음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CN22, CN23, 자, 그래서 세관 표지, 그 다음에 CN23 이렇게 이제 구분했을 때 특히 이제 그 뭐를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습니까? 이때는 STR, 즉 300 STR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 SDR 이하인 경우는 CN22, 300 SDR 초과하는 경우는 CN23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가격이 450 SDR이다라고 했으니까 300 SDR을 초과하죠. 그러면 이때는 CN23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6번 문제 보시면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의 주소 기표지 작성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 그 소포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보통 소포 우편물, 그리고 보험 소포 우편물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장 대중적인 EMS까지 그렇게 3가지가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1번은 여러분들 문장 그 자체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
뭐 송장이라든지 세관 신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송인은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자, 요거랑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는 게 지시사항이 있죠. 지시사항. 그래서 도착 국가에 필요한 서식은요. 여기에 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나 지시사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 작성을 해야지 나중에 이게 우편물이 제대로 도착 안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 지시사항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시사항이랑 그 필요한 서식이랑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한 서식은 자 우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용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 100g 미만의 단수는 100단위로 절상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만약에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이라고 한다면 100이 아니라 10g 미만의 단수는 10g 단위로 절상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EMS도 마찬가지. 그래서 딱 구분하실 게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100g 단위로 절상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3670g이다라고 한다면 잠깐만요. 여기다가 3675g이다. 이렇게 한다면 자 100g 단위로 절상하기 때문에 요 단위에서 0이 아닌 숫자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올리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3700g 이런 식으로 절상을 하고 만약에 국제보험소포편물이라든지 아니면 EMS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이 3675g이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10g 단위로 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3680g 이렇게 여러분들 표기가 가능합니다.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차를 보면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얘하고 오차를 보면 3675랑 3700 같은 경우는 25g의 오차가 나고요. 그 다음에 3675랑 3680 같은 경우는 5g의 오차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보험소포편물이랑 EMS가 더 실제 무게와 더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번은 맞는 거고요. 3번 자, 주소 기표지의 2면은 접수 우체국이 보관하고 3면은 발송인에게 교부하며 1, 4, 5, 6면은 소포 우편물에 붙여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출제 당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2019년도에 나왔던 거는 마찬가지긴 합니다. 2접, 3발, 4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웠었는데 어쨌든 2면은 접수 우체국, 3면은 2접, 3발, 3면은 발송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소포 우편물에 붙여서 발송한다. 맞는 질문.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은 여러분들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물 번호가 CP로 시작되는 주소 기표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출제할 당시에는 CP하고 CV가 나눠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편물 번호가 CP로 시작되는 주소 기표지를 사용하는 것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우편 파트는 잘 바뀌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그래도 좀 바뀌는 내용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정답 1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참조로 말씀드리면 그 보통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은 CP 그리고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은 CV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되는 주소 기표지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자 그때 공고가 났을 때도 여러분들 그렇게 했었습니다. 언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CP로 통일해서 사용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뭘로 통일이 되어 있다? CP로 시작되는 주소 기표지로 보통 소포 우편물이든 보험 소포 우편물이든 통일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를 푸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막상 자 이런 공고 내용이 나왔더라도 그때 제 생각으로는 자 2014년도에 이제 실제 우편 금융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우편 금융 상식을 가르치는 강사분이나 어떤 분도 이런 문제를 대비하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이 나왔을 때는 정말 뭐
틀리라고 냈던 그런 문제겠죠.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요게 이제 기출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걸 통해서 다른 문제들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과 관련되는 문제들은 나중에 또 뭐 문제 등을 통해서 확인하겠고요.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기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보기와 같이 접수된, 자 보세요, 국제 우편물의 상대 국가에서 분실. 자, 분실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물건의 가치를 완전히 다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손상된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실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조건에 따른 배상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EM, 그러니까 이건 물건이겠네요. 자, 그리고 우편물의 종류가 EMS, 물건이네요. 그런데 중량이 10kg이고 내용품은 책 4권, 바지 2벌, 티셔츠 1벌인데 이게 전부 이제 중간에 분실이 됐다. 자, 요 내용품의 가격이 전부 합쳤더니 16만 원이고요. 우편 요금은 56,200원이다. 자, 접수 시 보험 취급은 되지 않았다. 그럼 보험 취급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EMS의 손해배상으로 계산하라 그 말이고요. 행방조사 청구료등 기타 비용 그런 것들도 감안하지 말고요. 손해배상은 여기에 의거한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주어진 것 가지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EMS 지금 여기 보시면 소포우편물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포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어떻게 합니까? 7만 원을 자 기본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7만 원에다가 자 킬로그램당 7,870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량이 10kg이라 했으니까 10 곱하기 7,870원. 요 범위 안에서 자 실제 손해액은 얼마예요? 완전히 분실됐는데 내용품의 가격이 16만 원이라 그랬죠. 자, 요거 계산하면 78,7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7만 원하고 78,700원 하고 더하면 148,700원입니다. 148,700원.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148,700원의 한도 내에서 16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데 우리 실제 손해액이 한도를 초과했죠. 그러면 손해배상은 언제나 작은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실제 손해배상액은 뭐가 된다? 148,700원과 그리고 납부한 우편요금. 자, 납부한 우편요금이 얼마나 했습니까? 56,200원이랬죠. 56,2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19만, 24만. 자, 24만. 24만이 아니죠.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야, 참 이제 이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네요. 자, 19만, 20만 4,9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소포편물, 국제 소포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제 소포편물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을 하든 안 하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EMS와 마찬가지로 자 기본적으로 7만 원 플러스 킬로그램당 7,870원 이렇게 계산한 그 금액이 바로 손해배상액의 한도입니다. 손해배상액의 한도하고 그리고 실제 손해액하고 비교를 해서 더 작은 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148,700원이 손해배상액의 한도고 실제 손해액은 16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더 작은 쪽으로 그래서 148,700원 그리고 납부한 우편요금이 56,200원이네요. 그래서 예를 들니까 20만 4,900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7번 문제 정답은 2번. 그래서 이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걸 찍었는데 딱 맞추신 분들은 정말 대박이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딱 봤을 때 모르겠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간당 여러분들 최소 뭐 한 문제당 뭐 최소 1분도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쨌든 기출 한번 나온 만큼 요거와 유사한 문제들을 좀 계속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어쨌든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보시면 국제 우편에서 사용되는 국가명과 해당 국가 약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이게 2018년도까지는 자 우리 막 실제 실강에서 우리 수험생들하고 같이 외우기도 하고 퀴즈 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도부터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조 그냥 하시고 참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 다음 공부에 다시 등장을 하면 그때 제 빠진 문제들은 다시 한번 우리 기출 문제 그 시간 추가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도 있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시면 국제통상 우편물을 접수할 때 제한 중량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자, 우리 서장 같은 경우는 2kg, 인쇄물 같은 경우는 5kg,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도 2kg, 시각 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같은 경우는 7kg 이내가 바로 제한 중량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제한 중량이 가장 큰 것 그랬으니까 우리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특히 여기 국제 통상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한 중량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제한 중량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좀 추가된 것도 있고 뭐 우선 취급해야 되는 것, 비우선 취급하는 것, 뭐 2kg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한데 뭐 그때는 뒤에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지금 출제 그 당시에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특히 항공서간 같은 경우는 5g이거든요. 그래서 제한 중량이 가장 가벼운 것 하면 또 항공서간, 가장 중량이 가장 큰 것, 제한 중량이 가장 큰 것 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9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10번. 10번은 여러분들, 자, 이게 공고가 여러분들 2014년도에 나왔을 때 대놓고 이거 곧 사라질 거다 이렇게 해놓고 2016년부터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우체국 제형 저축하면 우리 여러분들 그 예금 파트에서 우리 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다음에 예치식 예금, 그다음 적립식 예금, 그다음에 특수 목적부 예금할 때 우리는 그 주택 청약 종합 저축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하고 제형 저축이라는 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곧 사라질 겁니다라고 공고를 했었는데 2016년부터 사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우십시오, 문제를. 자, 그 다음에 11번도 우리 금융상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참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촬영하는 당시에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이랑 금융상품을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요걸 다시 좀 문제 풀이하기가 좀 그런데 처음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상품 파트 부분은 다시 따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공고가 난 다음에 공고된 내용대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하고 또 해설도 또 제가 다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예금 상품이나 보험 상품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도 넘어가고요. 그다음 12번도 자, 우리 노란우산 공제, 우리 요즘 뭐 광고 송가인 씨하고 김영철 씨인가요? 뭐 광고를 막 하던데 자, 노란우산 공제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단순히 노란우산 공제 조합과 관련해서 우체국에서는 그런 제반 서류 같은 거 접수하고 청약 관련해 가지고 제반 서류 하는 것, 서류 접수하고 뭐 판매 대행하는 거 그런 정도만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특히 2018년도까지만 해도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요거는 지금도 우리 교재에 있어요. 우체국의 청약서 및 제반 서류 접수, 부금 수납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자, 여러분들 노란우산 공제라는 것은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즉 국가기관이 운영을 하고요. 다만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점이라는 게 이렇게 뭐 점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민간 그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우체국에서도 이런 판매 대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등을 통해서 이렇게 서류라든지 아니면 부금 다달이 낼 수 있는 그런 부금을 접수케 하고 또 수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단 1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우산 공제라는 건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 되시면 그래도 다달이 여러분들 월급에서 얼마만큼 계속 적립을 하고요. 그 국가가 또 보조를 해줘서 나중에 퇴임을 했을 때 연금 형식으로 연금을 받잖아요.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장사를 하다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점포를 우리 문을 닫게 됐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뭐 우리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야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계 유지라든지 노후 대비가 되는데 자영업자분들은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우리 그 봉급생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금처럼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자, 우리 사업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빚을 많이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은행에 적금 넣었더라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채권자가 다 압류를 하고 가져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이렇게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어떤 취지가 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냐면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압류나 담보 그리고 양도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딱 아무리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졌다 하더라도 노란우산 공제에서 받을 금액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노터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 담보 그리고 양도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5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에서 100만 원. 그래서 내가 좀 여력이 있다 그러면 다달이 100만 원씩 넣으면 돼요. 그리고 분기로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출제 당시에는 맞는 거고 지금은 틀린 지문이긴 합니다. 자, 4번이 여러분들 우리 노란우산 공제의 취지, 목적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출제 당시에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볼까요? 자, 13번 보시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 업무 처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이것도 여러분들 법령이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 처벌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벌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벌금은 이게 정가가 남는 소위 법원에서 판결하고 선고하는 형벌입니다. 반면에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청에서 그냥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에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납부하면 전가라든지 그런 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여러분들 선고되는 경우라면 재질이 나쁜 경우죠. 어떤 경우겠어요? 그렇죠.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 제공하는 그렇게 금융주체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 금융정보를 갖다가 함부로 누설하거나 아니면 영리 목적으로 그 정보를 갖다 넘기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강하게 처벌해야 되겠죠. 그때는 3천만 원 이하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면에 그 단순히 뭐 기록 같은 것, 그러니까 금융정보 같은 기록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을 갖다가 좀 해태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거보다 좀 낮은 그런 어떤 그 금융 종사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때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1번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자, 그 내용을 표준 양식에 따라 기록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금융 정보를 갖다가 우리 뭐 수사라든지 재판 등의 목적으로 좀 우리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했을 때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럼 법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을 하더라도 표준 양식에 따라서 그것을 기록을 해놔야 되고요. 보관을 해야 된다. 자, 이때 보관은요 5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10년이 아니라 5년. 두 번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를 위반. 이거는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융거래를 갖다가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제공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통보하고 난 다음부터 10일 이내 우리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통보를 안 했다. 그럼 이거 3천만 원의 벌금 아니죠. 이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자, 과태료가 이게 30만 원이었나 50만 원이었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래서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이게 물가도 오르다 보니까 이런 그 현실에 맞게끔 이런 형벌이라든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금액도 뭐 상향 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벌금이냐 과태료냐 이것만 좀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3번 보세요.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렇죠.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자 이걸 갖다 지금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그 명의인에게 통보를 해버리면 수사라든지 이런 쪽에 좀 문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등에서 자 우리가 금융거래를 정보를 요청하지만 이걸 명의인에게 한 보름 있다가 좀 알려주세요라는 식으로 통보 유예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통보 유예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역시 마찬가지 10일 이내에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10일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정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지문이고 특히 요거는 다 우리 법령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행정법 강의를 하면서도 자, 요 법 조문들을 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그 개념 여러분 물어보는 거네요.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 그렇죠? 요걸 우리 피보험자라고 하고요. 2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을, 그렇죠? 우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료, 보험사고 발생 뒤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험료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보험에 담보된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 즉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그렇죠, 보험사고. 특히 여러분들 이게 불확정한 사고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확정된 사고다 이러면 이거 보험계약의 특징이 바로 불확정성이기 때문에 불확정한 사고 이러면 확정된 사고 하면 안 됩니다. 불확정한 사고 맞고요. 4번, 보험 기간에 대하여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의 보험료 납입한 때부터 개시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최초의 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네요. 자, 그래서 특히 청약일로부터 개시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본인이 여러분들 질병을 숨기고 청약하는 순간에 보험회사 쪽에서는 아무리 심사해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것을 승낙했다라고 한다면 그 승낙하기 이전에 있던 그 질병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 자, 보험자의 책임 개시 기간을 최초 보험료 납입한 때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그다음 15번 문제도 자, 장애인 전용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 자, 여러분들 우리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보험 중에서 장애인 전용 보험하면 어깨동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 같은 경우는 이건 장애인 전용 보험이니까 우리 앞에서 그 기본 이론 때 공부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장애인 전용 보험과 관련해서 보장성 보험의 경우 자,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의 15%를 자, 우리 세액 공제해 주더라라는 거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특히 가입 조건과 관련해서 특히 1종, 2종, 3종 요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가 나오고 난 때 물론 하겠지만 그때 요걸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종, 2종, 3종 해가지고 특히 요 부분은 중요한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풀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겠습니다. 16번도 여러분들 원래 요 문장 자체가 교재에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다음에 갈로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네요. 자, 보시면 생명보험의 역선택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선택이라는 것은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질병을 숨기고 청약을 하고요. 보험계약자가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승낙을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누구에게 유리한 계약?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더라. 그게 바로 역선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선택이란 개념은 우리 지금 2019년도 그 공고 그 교재에도 여러분들 그대로 나와 있는 것만큼 좀 봐두시고 일단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보세요.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계약 선택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갖다가 선택할지 말지. 자, 우리 청약은 보험계약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요. 그래서 계약 선택 이는 니은이 행하는 건데 누가 하는 건가요? 저 보험자죠. 그러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니까 우리 우체국 보험에서는 보험자 하면 우체국 최신간서가 되겠죠. 그래서 최신간서가 행하는 것인데 반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누가 더 불리해진다? 그렇죠. 보험회사가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이때도 최신간서가 불리해지는 경우이다. 그래서 우리 과거 교재에 나왔던 역선택에 대한 그런 개념 설명을 이렇게 쭉 풀어서 이렇게 문제화 시킨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독특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대기가 다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원리를 잘 숙지하고 있으면 뭐 어렵지 않게 우리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단순히 책만 막 눈으로 여러 번 읽는다고 이게 쉽게 맞춰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런 걸 갖다 우리한테 환기시켜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은요 3번 되겠고요. 그 다음 17번
자,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 보험 상품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보시면 뭐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하나로 오케이 보험, 큰 병 큰 보장 보험, 요양 보험 등등 있죠.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쭉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알면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아니니까 그냥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시면 생명보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자, 이것도 우리 과거에 공고가 났을 때는 생명보험 용어라고 해가지고 기역, 니은, 티끌, 일, 미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그냥 참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국가, 지자체, 공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 뭘 공영보험 맞죠? 그러니까 우리 뭐 삼성생명, 교보생명 같은 이런 민간 기업에서 운영되는 것을 민영보험이라고 한다면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공법인에 의해서 경영되는 보험을 우리 공영보험이라고 합니다. 2번 가정경제에 있어서 장래에 발생할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장기적이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행위를 자, 생활설계, 그렇죠? 생활설계에 대한 개념이고요. 3번 자산 운용 결과 실제 이율이 보험료 계산에 사용한 예정 이율을 초과했을 때 생기는 이익금을 이차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차익이라는 것은 자, 우리 보험회사 쪽에서 자, 그 보험료를 받은 것을 운용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상한 그 수익률하고 실제 발생한 수익하고 그때 그 차익이 바로 이차익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참조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교재 없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제1회 이후에 보험료를 수급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자, 우리 4번 질문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겁니다. 순보험료가 뭡니까? 자, 우리 그 보험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죠. 영업보험료. 그러면 그 영업보험료는 자, 소위 말해서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계약자나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의 즉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위험보험료가 있을 거고 만기 시 또 우리 지급해야 되는 저축보험료 그런 것들이 바로 순보험료를 이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것은 순보험료가 아니겠죠. 자, 우리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영업보험료라는 것은 자, 우리 교재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영업보험료라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보험료를 말하고 이 영업보험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되더라. 그래서 순보험료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뭐 사망이나 질병 뭐 그런 거 생겼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가 되어 있고요. 또 만기 시 이제 지급하는 저축보험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는 뭐 신계약비라든지 유지비, 계약비, 유지비, 그 다음에 뭐 수금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대놓고 수금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했으니까 이게 수금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순보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험료 관련해서는 이거 큰 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번 문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우편금융상식 18번 문제까지 자, 우리 풀이를 한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2016년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